여러분들 오늘은 공부의 진실 10차시로서 요즘 그 한참 얘기가 되고 있는 뭐죠? 그 소인수 학급. 예. 그래서 뭐 급당 인원을 그 20명 이하로 해달라 이런 청원도 있었고요. 또 여당의 국회의원이죠 아마 국회의원이 또 법으로서도 이제 이렇게 발의를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통상 얘기할 때 소인수 학급으로 가면 결국 그 아이들을 선생님들이 세세하게 보살필 수 있고 그래서 업무가 많은 선생님들이 보다 더 아이들을 잘 교육할 수 있다는 이런 명분을 바닥에 깔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일본에서도 그런 논란이 있고 그다음에 좀 상황은 좀 다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떻습니까? 우리가 OECD 그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의 급당 인원은 많은 나라가 아닙니다. 물론 아직도 그 서울을 비롯해서 몇몇 과밀 그 학급이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지방이나 이런 데서는 전교생보다 선생님 숫자가 많은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급당 인원은 고사하고 전교생 숫자가 20명이 안 되는 학교도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논의가 이루어질 때 좀 냉정하게 어떤 상황에 따라서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지자체에 따라서 각 시도의 교육청에서 어떤 권한을 갖고 적정하게 그다음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급당 인원을 조절하면 안 될까 뭐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미국이나 일본에서 진행된 그런 그 사례가 있으니까 이걸 보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눈 것이 더 오히려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오늘도 그 한번 좀 그 자료를 공유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공유할 텐데요. 어, 이게 왜 잘 안 되죠? 희한하네요. 여기 있군요. 아이고 다른 게 나왔었네요. 오랜만에 하니까 좀 뭐 많이 헷갈립니다. 예, 그래서 뭐든지 자주 자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연습이라고 할까요? 훈련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오늘은 이 소인수 학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 우선 그 소인수 학급의 효과에 대해서 일본에서 그동안에 있었던 한번 자료를 보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이 자료는 그 소인수 학급의 효과에 대해서 일본 재무성에서 실시한 그런 실험에 대한 그 뭐죠 데이터인데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만 요즘 그 미국은 20명, 그다음에 일본의 경우에 35명을 이제 그 학급당 인원으로 다 이렇게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의 경우에는 이제 지자체에 따라서는 40명까지도 한계를 두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 실험은 뭐냐면 과거에 이제 35명으로 하다가 일본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 뭐죠? 35명으로 학급을 편성했을 때와 40명 이상으로 편성했을 때 요 40명 요 사이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근데 그 예산이 아마 그네들 돈으로 다 86억 엔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그냥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소인수학급으로 가면 그만큼 예산이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선생님들도 많이 또 필요하고 말이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교실이라든가 교육 기자재도 그만큼 더 많이 수요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산을 전담하는 재무성에서는 이게 과연 그만큼의 그 예산을 쓸 만큼의 효과가 있느냐 이걸 보는데 이 사람들은 뭘 봤냐면 뭐 집단 따돌림이나 교내 폭력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말이죠. 뭐 등교 거부라든가 이런 게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소인수학급을 얘기할 때는 선생님들의 어떤 수업의 부담이라든가 아이들 지도의 부담 이런 것도 생각하고 무엇보다 그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가 있는가 이게 가장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재무성에서는 무슨 생각인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은 바로 이런 그 집단 따돌림이나 교내 폭력이 주느냐 소인수학급으로 갔을 때 그걸 봤더니 여기 자리에서 보다시피 거의 차이가 없어요. 물론 약간 뭐 차이가 있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소인수학급으로 갔을 때도 오히려 집단 따돌림의 경우에 더 늘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 자료를 가지고 일본 그 재무성에서는 이거 효과 없다. 그러니까 다시 40명으로 돌려라.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의 교육부에 해당되는 문부성에서는 그냥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걸 가지고 그것만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뭐 그래서 그 논란이 있었어요. 이제 그 설명을 한번 좀 보죠.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그 2014년도인가 뭐 그때쯤으로 기억나는데요. 일본 문부성과 재무성의 이제 그 충돌 내용을 보면 앞서 말씀드리고 본 것처럼 소수인원 학급을 운영해도 집단 따돌림이나 학교 폭력이 줄지는 않더라. 그러니까 재무성의 경우에는 이게 효과 없지 않느냐. 우리나라도 보면 좀 그런 면이 좀 있어요, 그죠? 뭐 꼭 필요한 데는 이제 예산을 이제 투자를 합니다만 우리가 예산을 좀 이렇게 늘리려고 할 때 보면 이제 기재부라든가 또 행정안전부라든가 이런 데 다 협의를 하다 보면 해당 부처에서는 참 어렵습니다. 근데 다 우리 국가를 위해서 하자고 하는 건데도 이제 또 각 분야가 다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무성에서는 이거는 예산 낭비다. 그러니까 다시 학급당 인원을 40명으로 돌려야 된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이제 문부성에서는 우리의 교육부에 해당되는 그 부처에서는 교사들의 업무가 너무 바쁘다. 그래서 소수 인원 학급으로 가야만 세심한 지도가 가능하다. 이런 그 논리를 내세워서 서로 이제 대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밑에도 써놨습니다만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만 일본에서도 실험을 통해 가지고 미국이나 이런 데처럼 교육 정책의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거를 측정해서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 일이 거의 없는가 봐요. 그때까지는 그랬나 봐요. 그래서 소수인원 학급에 대한 논의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와 분석을 기초로 한 과학적 근거가 매우 미약했다고 하는 것을 문면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일본과 유사한 게 많거든요. 요즘은 뭐 우리 일본 그러면 상당히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불편한 게 있습니다만 우리보다 좀 앞서가는 면도 많다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가인데 그런 나라조차도 어떤 과학적 근거를 이렇게 마련한다고 그럴까요? 이제 그런 노력은 아마 거의 없었나 봅니다. 근데 이건 우리의 현실과도 거의 유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그 테네시 주에서 84년도부터 한 뭐 4년인가 5년 동안 실시했던 그 스타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이제 그거를 보면서 이제 또 소인수학급의 효과랄까요?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그 스튜던트 티처 어치브먼트 레이쇼 프로젝트라고 하는 건데요. 이 테네시 주정부에서 실시한 실험입니다. 그래서 과연 소수 인원 학급이 아이들의 학습 능력을 올리는데 효과가 있는가 이거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었습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큰 파장을 가져온 실험이고요. 이로 인해서 미국의 그 학급당 인원이 20명 이하로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제 조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도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우리도 20명 이하로 하자. 이렇게 아마 나오고 또 요구사항도 있어요. 뭐 충북인가 어디서 선생님들이 요구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또 의원 한 분이 이제 그 입법까지 하게 된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법도 필요합니다. 네, 법이 있어야 또 그걸 근거해서 뭔가 정책을 지향하니까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런 법을 마련하고 하는 것보다는 시도마다 사정이 다르다. 아까 우리 도입부에서도 말씀 올렸지만 강원도에 어떤 데 가면은 뭐 학교 이름을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나라 여러 군데 그런 실정이니까요. 어느 초등학교에는 전교생이 10명이에요. 근데 선생님은 11분입니다. 학급당 인원이 10명이 아니라 전교생이 10명이에요. 근데 선생님은 11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규모 학교를 통합한다고 하지만 또 여러 가지 야기되는 문제가 많다 보니까 또 반대 찬성 또 막 부딪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각 시도에서 어떤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과밀학급이 있는 데가 분명히 있죠. 예. 그렇지만 모든 지역이 그렇지 않고요. 지금 좀 저출산으로 인해서 점점점 아이들은 줄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런 법의 제정이 시기적으로 좀 급하지 않는가? 좀 기다렸다가 하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좀 잠깐 드네요. 어쨌든 그래서 소수 인원 학급이 일본의 경우에는 학급당 인원이 이제 35명이고요. 미국은 20명 이하로 이렇게 해두고 있는데요. 그 근거가 된 게 바로 이 스타 프로젝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전제를 해서 소인수 학급을 보니까
여하튼 학급당 학생 수와 학력 사이는 음해상관관계가 있더라.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이 많은 것보다는 적을 때 그 바로 그 학력 그 향상 효과가 있더라. 그러니까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 이하가 바람직하다.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제 그 실험을 어떻게 했냐면 참 많은 인원을 했어요. 그죠? 테네시주에서 6,500명의 유치원생과 초등생을 가지고 했는데요.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제 20명 이하, 13명에서 17명 되는 그런 학급 구성원과 그다음에 20명이 넘는 그런 학급을 이렇게 이제 놓고 비교 실험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어떤 그 결과가 있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실험을 주도했던 이제 글래스 스미스라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의 이제 이름을 따서 이제 그 그래프를 이제 글래스 스미스 곡선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한번 보시죠. 이게 바로 이제 학습 능력과 학급 규모의 관계를 보여주는 글래스 스미스 곡선인데요. 여러분들이 한눈에 보시더라도 어떻습니까? 밑에 보세요. 학급 규모가 20명 미칠 때가 훨씬 학습 능력이 높게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20명이 넘으면서부터는 어때요? 30명, 35명 오면서 학습 능력이 높지도 않고 변화가 없더라. 그래서 요 하나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소인수 학급이 다른 요인이 뭐가 있는지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소인수 학급이 학습 능력 향상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결론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죠? 자, 그럼 좀 더 한번 설명을 한번 더 이어가 볼까요? 요게 이제 스토어 프로젝트를 이제 그 실험 내용을 설명해 주는 건데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왼쪽에는 이제 소인수 학급 20명 아래, 그 다음에 대조군이 되는 보통학급은 이제 20명 이상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앞서 설명드린 대로 테네시 주의 그 유치원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했다. 6,500명 정도를 가지고요. 이게 전체란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예상은 학급당 인원이 적은 아이들의 학습능력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 결과를 놨는데 실제 결과도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예. 소인수 학급의 아이들의 학습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구나 더 재밌는 것은 특히 낮은 학력, 그다음 소수인종, 흑인, 빈곤계층에서 오히려 소인수 학급으로 학급 편성을 해줬을 때 효과가 좋다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스타 프로젝트의 결과를 보여주는 그래프 한번 다시 보고 해석을 할까요? 이게 이제 스타 프로젝트의 결과를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어떤 아이들이든 간에 특히 빈곤 세대에서 그 붉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들 눈에는. 이 붉은색으로 표시된 게 이제 빈곤 세대에서 오히려 그 학년별로 유치원, 초등학교 쪽별로 그 어때요? 그렇죠. 효과가 높다는 게 나타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편측값을 나타낸 건데요. 어쨌든 간에 바로 결국은 빈곤 세대나 이런 애들이 소인수 학급으로 편성됐을 때 또 더구나 이제 저학년일 때 효과가 있더라. 물론 이제 모든 아이들, 그 검은막대로 된 아이들도 다 효과가 있는 걸로 소인수 학급일 때 학년에 관계없이 나타나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더구나 저학년일 때, 그 다음에 빈곤 세대일 때 아이들의 효과는 더 크더라. 같은 학년일 때 말이죠. 이런 중요한 그런 데이터를 얻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요거를 이제 좀 설명을 좀 더 드리면요. 결국은 소인수 학급은 아이들의 학습 능력 향상시키는 것과 인과관계가 있다. 인과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프린스턴 대학의 크루거 교수의 실험에서도 이제 밝혀진 건데요. 그러면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나라도 급당 인원을 뭐 20명 이하로 줄여야 하느냐? 제 결론은 뭐냐면 신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중해야 된다. 가는 방향은 틀렸다고 할 수 없어요. 근데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저출산 시대에 좀 들어와 있죠. 그리고 이제 뒤에서도 나오겠습니다만 일단 그 소인수 학급으로 가면 학급당 인원이 몇 명 이상으로 하면 적은 수의 학급을 운영해도 되는데 많은 학급을 운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많이 늘려야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학습 기자재나 교실 모든 것이 그런 인프라까지도 고비용이 창출되게 되죠.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한다면 신중해야 된다. 물론 우리 현장에서 아이들과 직접 대면하는 우리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나 또는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가능하면 소인수 학급을 해주면 분명히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어떤 예산을 집행하거나 이런 입장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게 뭔가를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밑에도 나와 있네요.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인과 효과는 분명히 있다. 실험 결과를 봤죠. 그죠? 그렇지만 비용 대비 효과가 낮더라. 이제 이것은 뒤에서 또 확실한 또 근거가 나옵니다. 그러면 비용 대비 효과가 이제 가장 큰 정책이 뭐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소인수 학급을 운영했을 때도 학습 능력 향상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애들을 뭐 그냥 매일 이렇게 아주 그냥 꼼짝 못하게 관리해준다든가 뭐 등등등 좋은 방법, 안 좋은 방법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가장 저비용으로 다 효과가 좋은 게 뭐가 있을까? 소인수 학급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것을 아마 얘기하려고 하는 암시 같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그 어떤 자료가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결국은 그 제일 위에 걸 좀 보세요. 그 뒤에서도 이제 자료가 나오겠습니다만 이제 마다가스카르에서 한 실험인데요. 교육 수익률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을 때 그 효과가 제일 크다. 그 그래프가 제일 길게 나와 있죠. 자, 요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나머지 것은 여러분들 시간 있으실 때 한 번씩 이렇게 봐두시면 좋겠고요. 어떤 게 더 효과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보시되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소인수 학급 편성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지금 이 자료를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밑에 보면은요,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죠. 여기 이제 바로 앞에 나왔던 그 자료가 나오게 된 그런 실험인데요. 마다가스카르에서 그 실험을 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간단히 얘기는 그렇습니다. 어떤 부모와 아이들에게 내가 교육을 받으면 이러이러한 가치가 있다. 그것을 알려준 집단. 그런 거와 그 다음에 아예 개입을 하지 않고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은 집단을 이제 이렇게 나눠서 한번 추적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마다가스카르에 아마 한 640개 초등학교가 있었나 보죠. 거기 학부모와 자녀를 대상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서 이제 크게 보면 아예 정보도 안 준대. 또 뭐 어떻게 나눠서도 하여튼 정보를 준 그룹. 이렇게 이제 했을 때 결과는 뭐냐? 왼쪽에 이제 써놨는데 제가 이제 좀 뭐 유치한 얘기 있어서 죄송합니다만 정보는 돈이다 이랬는데 사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뭐 성인 사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정보를 빨리 접하는 사람이 돈도 많이 버는 것 같더라고요. 나같이 주식도 모르는 사람은 뭐 뭐죠? 요즘 뭐 무슨 뭐 가상화폐인가 이런 건 뭐 뭔 얘기인지도 모르겠고요. 근데 이게 자랑이 아닙니다. 사실은 경제를 알아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정보가 빨라야 된다. 다른 사람들이 다 돈 벌고 나간 다음에 가는 사람들은 뭐야 또 망하죠. 그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깔아주긴 하고 말이죠. 자, 이제 얘기가 좀 엇나갔습니다만 다시 돌아와서 무작위로 나뉜 초동생들 중 특정 집단의 아이와 부모 에게만 교육 수익률을 알려줬다. 정보를 준 거죠. 그 다음에 가계조사를 통해 알아내는 학습 능력과 연수되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산출한 수익률인데 이걸 우리가 이제 교육 수익률이라고 하는데 밑에 빨갛게 표시된 거 보세요. 교육 수익률에 대한 정보를 얻었던 아이들은 학부모 아이들은 그렇지 못한 아이들보다 학습 능력이 높아졌다. 그렇죠? 그럼 이게 뭐예요? 아까 앞서 자료 본 거 다시 한번 보실래요?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교육 수익률에 대한 정보만 제공해 줬는데도 돈이 들었을까요? 별로 돈 안 들었죠. 뭐 그냥 이렇게 알려준 거잖아요. 당신의 아이가 또는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 이만큼의 수익률이 난다. 이런 점이 있다. 이거를 알려준 거예요. 확실하게. 그런 아이와 그런 정보를 주지 않은 아이를 비교한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결국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걸로 봐서 학습 능력이 올라가는 걸로 봐서 결국은 소수 인원 학급제를 운영하면 많은 비용이 필요한데 예산이 필요한데 비해서 이것은 예산이 필요 없어요. 뭐 홍보비 정도 좀 필요하겠네요. 그죠? 모여서 뭐 회의하고 이런 거. 이게 결국 저비용의 어떤 그런 정보를 주는 걸 가지고도 소수 인원 학급제보다 효과가 더 높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렇죠. 무작정 소수 인원 학급을 편성하는 것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결국 교육 정보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정보, 교육 수익률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 이것이 오히려 더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얘기할 필요는 없다. 너무 어디
하나에 그냥 매몰돼 가지고 그걸 가지고 갑론을박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좀 더 설명을 이어가면요. 요거는 이제 일본의 그 학력과 평생 소득에 관한 얘기인데요. 요게 이제 바로 이제 교육 수익률이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를 이제 또 하는 것에서 이어지는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그 고등학교만 졸업맞고 사회에 나와서 일자리를 얻은 그런 사람들과 그다음에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하고 일자리를 가지고 일을 한 사람들의 이제 그 평생 연봉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연봉을 따져보니까 거의 평생 그 번 걸 보니까 한 1억엔? 1억엔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잘못 넘어갔네. 아유 이게 참 어설퍼서 죄송합니다. 제 그 노트북 마우스가 어떻게 좀 건전지가 다 되는지 좀 말씀을 좀 많이 펴서 하다가 이렇게 넘어갔네요. 보면은 결국은 이런 그 평생 그 1억엔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은요. 그 일본에 아마 연말 복권 행사가 있나 보죠. 우리도 로또가 있듯이 거기서 당첨돼서 받을 확률이 1000만 분의 1이랍니다. 뭐 우리 이제 확률 많잖아요. 뭐 교통사고로 죽을 확률 뭐 많이 있는데요. 어쨌든 1억엔을 연말 복권 행사에서 받을 확률이 1000만 분의 1인데 결국 고등학교만 졸업맞고 일을 한 사람과 대학 이상을 졸업하고 일을 한 사람의 평생 연봉을 보니까 바로 그 복권 액수만큼의 차이가 있더라. 결론은 뭐예요? 그렇죠. 대학을 가는 것이 평생 버는 돈이 1억엔이 더 되니까 이거는 복권에 당첨되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유도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참고만 하시면 되겠어요. 그죠? 재밌죠? 우리나라도 이런 얘기를 아이들에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뭐 여러 가지 복권이 있으니까 복권에 당첨되는 확률.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고등학교만 졸업받고 취업해서 평생 어떤 비슷한 사람이 버는 돈과 그 다음에 대학 이상을 졸업 맡은 사람들의 어떤 뭐 평균 연봉을 비교해서 얼마 차이가 나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확률이 있다. 그럼 이제 어떤 훌륭한 과학적 근거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한번 정리해보죠. 그래서 이제 방금도 우리가 알아봤습니다만 학급당 그 학생 수를 5명 줄이는 것은 현명한 투자가 되지 못한다. 요거는 이제 그 미국에서 한 실험이에요. 그러니까 30명에서 25명을 주는 예가 있었어요. 이제 실험적으로. 근데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20명을 이제 상한선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 이것도 이제 비용 대비 효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해커먼 교수 팀의 연구인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암시해 주는 건 이 실험 데이터가 결론이 얘기해 주는 거는 무조건 급당 인원을 줄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항상 비용 대비 효과도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 결국은 국가 예산을 쓰는 것이 바로 정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육 수익률에 대한 정보 제공과 능력별 학급 운영처럼 높은 비용 대비 효과를 보여주는 정책은 적극적으로 대책하지 않고 오히려 비용 대비 효과가 낮거나 없다는 것이 명백히 입증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들이 교육을 받으면 이러이러한 이로운 점이 있어. 이런 교육 수익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 그죠? 그것과 비교했을 때 능력별 학급 운영처럼 그러니까 능력별 학급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별로 돈이 안 들잖아요. 그냥 있는 아이들 가지고 그 학급 수에서 그냥 능력별로 다 수준별로 다 우리가 운영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돈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비용은 적은데 효과는 높다. 높은 비용 대비 효과를 보여주는 정책이죠. 근데 이런 거는 안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능력별 학급 그러면 뭐 애들을 서열화하고 뭐 낙인 효과를 한다고 해서 난리가 납니다. 이게 아니거든요. 아이들은 그런 생각 안 해요. 내가 볼 땐 적어도. 어른들이 항상 문제입니다. 아이들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저비용으로도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은 하지 않고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낮거나 없다 그런 것이 명백히 입증된 정책을 추진하는 그런 우를 범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책을 시행할 때 어떻게 된다?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메시지 정도만 공유하면 되겠어요. 여기서도 또 뭐 서로 뭐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분명히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얘기니까 우리가 이거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또 하나의 자료를 보면 이제 또 반전이 있습니다. 소수 인원 학급은 학습 능력 향상에도 영향이 없다. 야, 이건 무슨 얘기예요? 제가 방금 전까지 소인수 학급이 학습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또 스타 프로젝트에서 나왔잖아요. 그런데요. 참 중요한 거가 있어요. 과연 학급당 인원수가 적은 것만이 아이들의 학습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줬을까? 이런 또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공교롭게도 대부분 소인수 학급을 채택한 학교의 학부모들이 교육에 대한 열정이 엄청 높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함정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관심이 높으면 아이들을 잘 케어하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성적이 높을 확률이 커지는 거죠. 우리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부모가 좀 더 형식적으로 뭐 공부해라 말보다는 뭐 시간을 체크해주고 제대로 일정을 소화했는지 좀 감독해주고 옆에서 또 지켜주고 이런 구체적인 그러한 관심과 이렇게 도움을 줬을 때 아이들은 학습력이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소수인원 학급제를 채택한 학교의 평균 성적이 높을 가능성이 큰 것은 사실은 아이들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세세한 지도를 해주는 것도 있고 또 수업 분위기도 좋을 수 있잖아요. 막 시끄럽고 이런 게 좀 덜할 수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학교들의 면면을 보니까 학부모님들의 교육열이 다 높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집단의 성적 차이는 즉 소인수 학급과 그렇지 않은 학급의 성적 차이는 학급의 학생 수도 영향을 줬겠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교육열과 같은 다른 요인의 영향 때문에 발생한 결과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그 다른 어떤 그 결론도 무시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그 일본에서 한 실험 또 하나 더 소개해 드려볼까요? 마지막으로. 일본에서 이제 실험을 해보니까요. 실제로 해보니까 우리는 왜 이런 자료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못 구했는데요. 초등학생의 경우에 국어 이외의 모든 공목, 교과목에서 소수인원 학급의 의견과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렇게 자연적인 어떤 집단을 놓고 해보니까 국어 과목에서만 약간 그 소인수 학급이 좀 높더라. 나머지는 별 차이가 없더라. 그 다음에 또 세심한 지도를 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기대와 믿음. 야, 우리 보통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지금 이제 논리 중에 하나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인수 학급으로 가야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세심하게 잘 지도할 수 있다. 근데 이게 근거 없는 기대와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을 믿고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것은 위험하다. 이런 결론을 일본에서 내렸습니다. 그래서 효과 측정을 통해서 확보한 근거를 기초로 해서 교육정책을 세워나가야 된다. 이건 우리에게도 좀 적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국은 보면 원래 수단이 돼야 될 것이 이제 정책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인수 학급은 결국 아이들의 학력 향상 효과를 보기 위한 것 또는 뭐 폭력을 줄이게 한다든가 뭐 등등등 이런 목적 때문에 가는 게 바로 이제 그 소인수 학급인데 소인수 학급 편성을 법으로 한다 하면 뭐 어떻게 돼요? 수단이 목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학생 1인당 뭐 태블릿 PC나 이런 걸 한 대씩 보급한다.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도 뭐 거의 얼마죠? 뭐 거의 뭐 굉장히 큰 예산이던데 800억인가? 뭐 제가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600억인가 800억인가 이런 어마어마한 예산을 세워서 지금 중학교 그 학급별로도 노트북이 다 아이들이 쓸 수 있게 보급되어 있는 데가 많거든요. 전체는 아닙니다만. 전체 중학생들에게 그거를 제공을 한다고 하는 거를 발표한 걸 봤어요. 그러면 추경 예산을 가지고 그 정도 한다는 건 이거는 좀 약간 고개를 갸웃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교육청의 요즘 예산이 한 10조 좀 될 텐데 제가 있을 때가 7조가 좀 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10조 좀 넘겠죠. 거기에 거의 10% 해당되는 돈을 중학교 아이들에게 PC를 주기 위해서 태블릿 뭐 아이패드가 되는지 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걸 주기 위해서 한다는 거는 그거 왜 줍니까? 아이들의 정보 능력을 높여주기 위해서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수업을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럼 수업을 효율적으로 하거나 정보 능력을 높여준다는 게 이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그 태블릿 PC를 나눠주는 게 목적처럼 되면 이거는 대단히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좀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존의 것을 활용할 수 있으면 부족한 만큼을 준다든가 이게 맞는 것이죠. 이 자칫하면 큰 돈을 쓰면서도 중복 투자가 되거나 그렇게 되면 그건 뭐예요? 뭔가
어떤 언론이나 이런 데 비춰지는 어떤 쇼 행정 뭐 이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 내막을 모르는 입장에서 보면 참 저거는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배포할 때도 무엇을 위해서 배포하느냐 그 목적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책과 수단이 바뀌어서 효율적인 자원 분배를 방해받지 말아야 된다. 결론적으로 얘기는 뭐예요? 모든 것을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해라. 예,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그 소인수학급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뭐 미국의 어떤 테네시주에서 일했었던 스타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일본의 사례도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우리 지금 현재 선생님들의 요구사항과 그다음에 이제 학교 요구사항 그리고 어느 의원이 나서서 지금 이제 소인수학급 20명 이하로 하자 이런 이제 법령을 만든다는 얘기. 이제 그게 상당히 내가 오랫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공부의 진실을 이걸 준비를 하는 게 꽤 됐는데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가를 보면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뭐 우리가 정책을 또 위반하는 분들은 그 나름대로 이제 또 논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뭐 잘한다고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우리가 이런 정책을 할 때는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전부 고려해서 기왕이면 돈 안 들이고도 더 나은 소인사급보다 더 나은 효과가 있는 게 나왔잖아요. 그죠? 교육 수익률 정보만 주는 것도 훨씬 효과가 더 좋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이게 안 된다는 보장이 없고요. 그게 가능하다면 굳이 소인수학급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더구나 일부 과밀학급 지역 빼고는 진짜 최악으로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강원도 홍천입니다. 홍천의 어느 초등학교는요. 아이들 숫자가 전교생이 10명인데 선생님이 11명이다. 그런데 학급당 인원을 20명이라는 법을 정하면 이게 어쩌라는 겁니까? 또 저출산 정책이 있지만 효과가 아직 없어요. 그래서 그거 좀 상황에 맞춰가면서 어떤 법도 입법 활동도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그 소인수학급의 효과에 대해서 두루두루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하여튼 분명한 거는 부모들의 교육열이 높은 학교가 뭐 소인수학급이었던 어쨌든 소인수학급으로 갔을 때 학습 능력 향상 효과는 분명히 있다. 예, 그거는 팩트입니다. 다만 그만큼의 비용을 들여야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에 따라서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의문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둡니다. 여러분들 한번 많이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